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배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배경이 어떤가에 대한 감각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빨리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시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바로 얘기했듯이 이 해방 당시에 이 상황 아까 모두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1945년부터 53년까지의 그 이 국제 정치에서는 결국 소련이 한편 그리고 이 서방 진영이 한편으로 이 냉전이 격화되는 시기인데 불행히도 그 한반도 그 이 발칸 반도나 마찬가지로 그 냉전의 그 초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내적으로는 이 좌우익의 대립이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북한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에서 뭔가 재산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친일파로 몰리고 반동으로 몰려서 이 감옥에 가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그 몰래 소위 월남민으로 그 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런 데서 모든 걸 뺏기고 그 나온 그런 사람들이 남쪽에서 반공 세력의 주축이 됐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이름이 서북청년단인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슨 그 강목부대로 동원되고 했다는 것만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 지식인 엘리트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을 맞고 이 중학교 2학년 돼서 6.25를 맞았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그 상급생들 가운데는 고등학교 때 벌써 그 이 사상적인 싸움을 가지고 칼부림까지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 6.25 때 3개월 동안에 우리 학교에 학도호국단장 하던 우리 3년 선배는 교정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 정도로 그 이념적인 대립이라는 것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뒤에서 그 공산당 조직을 통해 가지고 남한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썼는데, 그 소련 공산당이 동원하는 방법이 그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이 북한은 또 그렇고 그 이 동유럽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민족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인기 있는 민족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우리는 해방군으로 와서 당신들이 독립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면 공산당이 치고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9월 15일에 신문에 인민위원회 정부를 선포를 하고 이승만 박사를 이 수반으로 하고 김구 선생을 내각 책임자로 하고, 말하자면 인기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총망라하는 것을 민주주의 정부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본인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저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정부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다 이렇게 나올 걸 바란 거죠. 이승만 박사도 처음에는 그거는 물론 내락을 안 했지만은 이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싸웠던 세력하고는 공산당원이라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공산주의도 이용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공산당의 가장 어뜸가는 지도자인 박헌영하고 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지령을 끝까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박헌영하고는 되지가 않고,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는 결국 공산당 과거를 청산하고 이승만 정부에 들어와서 농림부 장관이 돼서 이 농지개혁을 하는데 앞장섰었죠. 그런 속에서 이 좌우 대립 또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있다고 해서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인데, 처음엔 더군다나 그 미국의 사령관인 하지 중장이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우리가 가장 추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워낙 노인인데다가 자기는 아직도 그 소련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립정부를 세우면은 쉽게 미국이 이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물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결국 박헌영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이 공산당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45년 말에는 선언을 해버리죠. 벌써 그 소련의 그 움직이는 상황을 이승만은 다른 누구보다도 갈파를 할 수 있었고, 미국 사람보다도 훨씬 먼저 그리고 내란이 가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은 이승만이 소위 말하는 정읍 발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모든 책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해서 분단의 원흉이다. 그거는 북한에서는 이미 46년 2월에 인민위원회 정부가, 결국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됐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련의 그 관할 안에서 임시라고 하는 게 붙었지만 소련의 지령 아래서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돼서 모든 것을 공산화하는 그 작업이 이 무상 몰수, 토지 개혁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인민군이 창설이 되고 국가체계가 갖춰지고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럼 우리 남한도 임시정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이 이 정읍 발언이지, 그것 때문에 남북이 분단이 된 건 전혀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연합군들이 이 한국 문제로 상의를 하고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이 영국, 소련, 미국 세 외상이 만나가지고 이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5년 동안 유엔의 신탁 통치하에 투자하자 우리 전체가 일어나서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즉각 독립을 원한다 했는데 공산당은 사후로부터 지지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스탈린이 지령을 내려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민족정부 구성에 참가를 안 시키겠다. 그러면서 줄곧 소련은 소위 외상들의 이 발표에 반대한 사람들은 반민족 세력이고 반동 세력으로 규정짓고 절대로 참가를 안 시켰다 하면서 이승만, 김구 같은 우익 거두는 완전히 반대하는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맞으면 좌파 정부 조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계획을 착착 추진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공산당의 그 책동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민중의 불만이 본격적인 그 반란으로 조직이 돼서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 대구 폭동이라는 게 해방 직후에 있었는데 그거는 물론 그 식량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불만을 품은 이제 밀란으로 시작이 되지만 소련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런 것이 다 이 발표가 돼가지고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슈티코프라고 북한 소련군 총사령관의 일기에 보면은 대구 폭동에 그 당시 500만 앵을 지원을 해줬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맞으면 그 공산당의 수법이라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듯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만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더 큰 걸로 키워가지고 결국은 이 남한 체제를 교란시켜서 북한으로 흡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했고, 그거의 연장선이 바로 이 제주 폭동 4.3 사건, 그리고 그거 토벌을 하려 보내려고 하던 군대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이런 그 엄청난 대치 속에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낸 묘안이 미국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이 협박도 하고 뭐 가진 수단을 하면서 유엔으로 한국 문제를 끌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이 총회에서 한국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남북한에서 인구 비례로 동시 선거를 하게 해서 국회를 선출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이거 이상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소련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 남북한에 수립되는 정부가 반드시 친소적인 정부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이 내세우는 그 포뮬러는 남쪽 반, 북쪽 반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게 하자. 그런데 그 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승만, 김구 같은 삼상회의 소위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은 없고, 북한은 다 공산화된 상황에서 남쪽 반, 북한 반 하면 적어도 70%는 친소, 친공이 되니까 당연히 자기네 손아귀에 들어갈 그런 정부가 되는 것이죠. 이 동유럽에서 똑같은 수법을 사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조만식 선생 같은 민족주의자는 공산주의 쪽에 호락호락 넘어가지라니까 가택연금을 했다가 결국 거기서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런 식의 그 수법을 쓰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유엔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가장 그 분란이 되고 있으면서 이 참 불행한 여러 가지를 내는 게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하고의 그 관계입니다. 두 분은 같이 상해 독립운동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던 분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해도 한 사람 중심으로 모으자 하니까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가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된다 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불행히도 47년 말에 장독수라고 하는 인물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암살범이 김구 선생의 그 한독당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조사 대상에 오르게 돼요. 거기서 두 분 사이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그 체면상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나를 거기서 배제해 주도록 노력을 해라. 근데 그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도 아니고 다만 독립운동가였을 뿐인데,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사받고 나면 되지 않느냐, 아마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김구 선생이 그때부터 노선을 달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구 선생도 이승만 박사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뭐 전라도 같은 도 하나가 남는다 하더라도 빨리 독립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나머지 땅을 다시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독립을 미룰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후 김구 선생의 좀 태도를 변해서 자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유엔 감시단이, 선거 감시단이 1월에 실제 왔는데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승만 박사라 우익 세력에서 그러면은 남한만이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빨리 선거를 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김구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주저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거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가고, 남북한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하는 것이, 김구 선생은 통일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뭐 남북 38선을 베고 누워도 사리사욕 위해서 나는 뭘 하지 않겠다 하는 그걸 계속 인용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지금 불행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 그 남북한의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건 이미 완전히 효력이 전혀 없는 그런 이 환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저거 넘겨주세요. 그 당시에 소련은 사실은 이게 아닌데 조금 뒤로 돌아가 저 문건 그림 있죠? 저 자료. 여기 보세요. 저렇게 이제 한 중요한 예인데, 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중국에서 만주에서 유격대로 항일 운동을 하다가 40년서부터 소련군에 편입되어 있었던 김일성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발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로 10월 15일부터 내세웁니다. 사실상 그 공산당 지도자는 박헌영이었고, 이 해방 후 가장 지지도가 높았는데, 소련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애국자는 사실은 만만치가 않으니까
김일성을 내세우고 처음에는 박헌영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해서 북한으로 유인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6.25 때 처형을 하고 말죠. 그런 식으로 이 소련은 이 동유럽에서도 자기네들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이외에는 전혀 용납을 안 하는 것이었고, 그랬는데 이 김구 선생이 민족 지도자 회합을 하러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마침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의 바람이고 꿈이었지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지금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많은 자료들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를 보면은 처음에 김일성이 이제 슈티코프 장군을 통해서 스탈린에게 남한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스탈린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북한에서는 임시 인민위원회 정부가 46년부터 작동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북한의 헌법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있고, 북한의 지도자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다시 대답을 하기를, 지금 그래도 온다 그러는데 못 오게 하면은 분단에 대한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선전상 오게 하는 게 좋다 하니까 스탈린이 설득이 돼서 그러면 조금 늦게 4월 후반에 오라 그래라. 그래서 소위 민족 지도자 회담이라고 하는 게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김구 선생이 이미 그쪽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가라는 게 실제 형식상의 참가였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문건이 요거 말고 또 하나 그런 문건이 있어요. 그거 보이세요? 요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사비에트들야 김일성에게 보내는 충고문,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남북 지도자 축소 회의에서 소위 사김 회의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뭐뭐를 결정을 하고, 확대 회의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결정해라 하는 지령입니다. 결국은 유엔에서 소련이 주장하고 있던 이 양군 철수, 단선 반대 등등 소련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민족 지도자회에서 결의해라. 이러한 지시가 뒤로 다 내려가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요식 행위로 그를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구 선생도 나중에 돌아와서 중국의 대표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체면상 그 입장을 바꾸지를 못하고 결국은 소련이 지금 북한,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이제 남한이 먼저 단정을 선포를 하면은 북한도 다시 단독 정부를 선포해서 직접 하질 않고 북한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남한을 결국은 정복을 하려고 할 텐데 뭐 때문에 그런 구실을 주느냐. 결국은 남한이 살아남지도 못할 건데 뭐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에 가담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인제 우익 지도자로서 힘을 합치시오 하는 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민족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화합을 해서 분단을 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좀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아직도 떠들고 있고, 그래서 김구 선생은 애국자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분들이 이 좌파에서 김구 선생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김구 선생은 우파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이승만 죽이기에 동원하기에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벌써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까지 깎아내리기 위한 또 캠페인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 복잡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유엔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선거할 수 있는 지역에서나마 빨리 선거를 해서 독립을 하게 해달라 하니까 유엔에서 소총회를 열어서 그럼 가능한 지역에서 만일에도 선거를 해라 해서 이룩된 것이 50선거입니다. 5월 10일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했고, 그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해서 제헌절 바로 선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초석이 생긴 그런 얘기.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승만 박사는 그 후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약소민족, 아무 돈도 뭣도 없는 독립운동가로 조직도 없었고 다만 자기의 지인들, 미국 사람들 그동안 사귀어놓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독립을 지지하는 몇 사람이 있었고 몇몇의 우익 이 후배들, 나중에 유엔 그 대사가 된 임병직 선생이라든가 올리버 박사라고 미국인이 한 사람 맞으면 조수로 일을 하다가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60년까지 계속 이 박사 일을 같이 도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그런 분들이 매치 지원을 했죠. 그런데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속에서 유엔 국무성하고 로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독립을 하도록 애를 써서 그게 결국은 이 미국이 뒤늦게 깨달은 반소 인식, 즉 그 소련하고 이제 직접 말을 통해서 무슨 대화를 통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유엔을 이용하기로 한 거고 마저 들어가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승만만 아니었으면은 남한은 쉽게 적화 통일이 됐을 텐데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고 그것이 지하에서 계속돼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발휘하고 지금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다 괜찮았다. 그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독재국가. 지금 그는 모든 게 사실 드러났고 소련인들 즉 러시아인들 자신이 스탈린이 대표했던 것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스탈린 개인 독재였고 이거는 너무도 흉폭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쪽에서 인정을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좌익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반공 국가로 태어난 게 잘못됐었고 대한민국이 반공을 추구한 것이 마치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한 거다 하는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자주 독립 만국 이후 계속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것이 자주 독립인데 소련의 손에 들어간다는 건 자주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타협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건 동유럽의 역사가 벌써 다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련 자체가 공산주의 패망을 인정했을 뿐더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전부 소련 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지령을 받는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몇 번 반란을 일으켜서 소련군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가 결국 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해방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일이 그 해방 공간에서 벌어졌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안으로 밖으로 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국민으로서의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성장과 발전 모든 게 불가능했던 거고 기껏해야 지금 북한같이 됐거나 동유럽보다는 훨씬 더 못했었을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이념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 국가 전략의 차이하고도 관계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가치,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가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국가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반대로 집산주의로서 당을 위해 개인들이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에 따르는 그런 체제예요. 그런 것이 이 겉으로 봐서는 그 이상이 마치 이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공산당뿐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형식으로 비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모두가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국가 명칭에 붙여줘요.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가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하는 논란이 공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는 물론 이상으로 한 가지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추구하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존엄성, 자유, 재산권 이런 거를 인정하는 속에서 국가가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펼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 저쪽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 소비에트식으로 형식으로 민주주의, 그런데 항상 민주주의를 주장하니까 이 인민민주주의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국가로 아니면 대한민국은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불행히도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겉으로 볼 적에 상당히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자인데 실제 소련의 공산당에도 가입을 해서 30년대 숙청 때 사실은 숙청을 당할 뻔하다가 밀정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소련 공산당의 판단에 의해서 중국으로 투입되려다가 국경에서 체포가 되는 바람에 살아남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살아남았다가 전후에 결국은 지도자로 부상하지만 김일성한테 가려서 결국은 숙청당하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대두되는 것이 친일 청산 문제인데, 박헌영하고 이승만이 힘을 합치자고 했을 때 박헌영도 처음에는 합의를 한다 하더니 그 다음에 얘기가 친일 청산부터 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손을 못 잡겠다 그랬어요. 이 박사는 친일 청산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있어야지 친일 청산을 하지 남의 손을 빌어서 친일 청산을 하느냐 그랬는데도 박헌영은 그런 조건으로 친일파를 미리 솎아내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결렬이 됐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인가 가진 것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들하고 협력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위 부르주아지를 타도한다고 하는 거하고 이 친일청산이라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한 고리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친일 맞으면 일제 지배 체제라는 게 프랑스의 위시 정권이나 같이 3, 4년 끝난 것이 이내 끝난 게 아니라 35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35년 동안 일본의 법을 지키고 일본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김성수 선생 같은 분인데 고려대학교의 창립 집안이고 그 사업가로서 한편으로선 일제시대 사업을 하느라고 타협하는 것이 보였지만 실제는 뒤로 독립자금을 대고 우리 실력 양성에 가장 기여를 하고 했던 것이 이 전형적인 그 삶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친일파로 해서 단죄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해방이 돼서 독립된 그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이승만 박사 같이 더구나 김구 선생 같이 밖에 있던 분들은 그런 일본 사람들하고 타협해야 할 의미는 그런 위협은 없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한편으로 싸우고 그 사람들하고 숨바꼭질 하다시피 해가면서 한편으로 회유하고 한편으로 뒤로 독립자금 내면서 이렇게 어렵게 싸우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 같은 사람을 다 친일로 단죄를 하면 당신들은 밖에서 편하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친일파 청산에 상당한 정도의 맞으면 기준을 세워서 정말 불필요하게 일본하고 밀착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고
나머지는 다 포용하는 정책으로 갔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실은 경찰 문제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경찰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경찰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공산당하고 싸우는 데서 경찰 조직 같은 거에 힘이 필요했는데, 이미 군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경찰을 미국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없애고 경찰을 만들어서 공산당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약점을 알면서도 그 경찰을 그냥 쓰는 그런 식의 맞으면 이 어려운 그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친일청산 미흡했다는데 당연히 그는 빌미를 주는 일이었고, 이런 식의 우리 그 이 역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두 가지의 나쁜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조금 덜 나쁘냐, 이런 식의 그 선택밖에는 없는 그런 그 절실한 역사를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어렵게 선포된 그 이 대한민국이 아직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제 6.25가 발발을 했는데, 알다시피 오랫동안 또 6.25의 발발이 뭐였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 논란이 많이 일어왔습니다. 양쪽 체제가 다 자기 중심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남북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 이승만의 경우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레토릭이지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쳐들어간다고 하는 건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경우는 실제 김일성이 스탈린 모택동을 만나서 그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 흔적이 지금은 분명히 다 나타났고, 그쪽의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 민족을 통일이라는 목적으로 이런 그 참상으로 끌고 간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분단 상황이 독일하고 달리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남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즉 피를 흘리는 전쟁이 남북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데, 그거를 우리가 묻지를 않고 마치 그건 당연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 북을 감싸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동족이라고 해서 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세상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했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고 반대가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자였다가 이제 대한민국 체제에 귀순한 사람들을 결국은 이쪽에서 포섭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6.25가 다시 터져서 저들이 쳐들어내려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또 앞장 나서서 이쪽에 가담했던 거는 위장이었다 하면서 이쪽에다 거꾸로 총을 대고 하는 일 같은 게 벌어져서, 이런 남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모두가 죄인이 돼야 되는 그런 식의 형국으로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그 죄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데 지금 우리는 그는 전혀 묻질 않고 있죠. 그런 속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이제 역사를 다시 반출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제 발전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90년대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아껴서라도 이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금기 상황을 풀고 경계를 풀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간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우리는 봤지만은 불행히도 그것이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둔갑하는 그거에 한 전환점이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너무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이 경계심을 풀면서 그쪽에다 너무 모든 것을 넘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김일성이 보내는 말하자면 지령 그런 것을 이제 문건으로 쭉 살펴보면은 이중 구조가 거기도 나타나요. 김일성이 이 외교 문서에는 스탈린이 이 소련의 국가 수반으로 행세를 하면서 김일성 씨에게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국가 대 국가 같이 그게 겉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나 뒤로는 국가 수반이 아니라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 자격으로 공산당원인 김일성 동무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지령.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9월 9일에 소련이나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선포가 되죠. 그러면 스탈린이 당으로 지령을 내려요. 당 통로를 통해서 김일성에게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 국교를 요청할 때가 됐다. 수교를 요청할 때가 됐다. 그러고는 실제 이제 김일성이 그 말을 듣고 수교를 요청한다는 이 서한을 보내면은 이제 정중한 어조로 이 김일성 씨에게 그걸 수락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물론 이제 자기 나라 이 대표들에게 이 지령을 또 보내서 그걸 수락하라고 하고 이런 식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참 갈파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북한의 재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전쟁을 끝날 때 이승만 박사는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38선이 국제규약이었지만은 김일성이 남한을 침범함으로써 이미 그 국제규약은 깨졌다. 그러니까 기왕에 전쟁이 시작됐으면 우리가 통일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후환을 없애서 다시 통일을 해야지 어중간하게 끝나면 언제 다시 우리가 6.25 같은 참화를 또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없이 체결을 한 것이 한미 방위조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안전한 곳으로 이제 세계에 인식이 돼서 북한하고 달리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실제 남북한을 사실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민족, 똑같은 역사를 지닌 그런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쪽은 공산당이 모든 걸 해준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구실하에 국민을 억누르는 그런 체제였는데 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을 장려를 하고 이 개인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하는 그리고 자율 경쟁을 격려하고 이런 속에서 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지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대가 경험한 이제 역사와 우리 세대에 봐 있는 차이 몇 가지를 내가 나열을 해봤는데 여기 아까 말한 이 대한민국 수립 과정, 정업 발언 또 그런 거 여수 순천 사건, 제주 사건 같은 건 대한민국의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히 공산당이 작동을 해서 일으킨 것이 제주 사건이라는 건 이건 공공연한 사건인데 이것이 무슨 민주적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국가가 억압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역사가 이제 잘못 해석이 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 4.19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정말 용서 못할 선거 부정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난한 시절에 만연이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의거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4.19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주안점이 대한민국을 허물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을 헌법 정신에 맞추게 제대로 하자. 부패와 부정선거를
축출하자 하는 것이어서 의거라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슬그머니 혁명이라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식의 뉘앙스로 그 역사 해석이 변했습니다. 5.16은 분명히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4.19 이후에 사회가 너무 혼란하니까 그거를 알고 자기들이 국가 안보와 그다음에 이게 경제 발전 토대를 이룩 하겠다고 이 권력을 강압적으로 장악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 쿠데타는 것이 맞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혁명 공약을 내세워서 국가 발전 계획을 표명을 하고 그 공약의 내용을 상당 정도는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절차상 잘못된 권력 장악이었지만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이룩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다 강했다. 그러나 가장 불행했던 것은 지식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의 역작용이 깊이 반체제 운동이 뿌리내리도록 했고 그것을 이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운동권 세력이 조성이 되면서 운동권에게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주입이 됐고 그것이 계속 뿌리를 깊이 하고 가지를 치고 하면서 전교조라는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확산이 됐던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90년대에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소련의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고 하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위협이냐 하는 그러한 그 단순한 생각에서 사실 우리가 좀 방만했고 북한 포용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단서를 잡았어요. 우리 체제에 대한 도발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고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킨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실제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식의 게 되니까 반대한미국 세력이 그 틈을 타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까지 장악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권력의 핵심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우리 구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역사하고 이 달라진 거를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이런 표로 나타나요. 이 남색이라고 하는 건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위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 파란 것이 이제 이 대한민국 교과서고, 이 왼편에는 여러 항목들이에요. 뭐 동학, 농민운동이라든가 무슨 4.19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 책마다 어떻게 됐나. 그리고 이 밑에는 연대별로 각 교과서 출판사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항목별로 점을 찍어서 보니까 이 파란 거일수록 대한민국 옛 교과서 저 우쪽에 그 잣대가 있죠. 거기 이기백 선생 교과서가 한 중간쯤 되고 가까운 거 하고 이 밑에 빨간 것이 북한 교과서. 그런데 이 5차에서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색깔이 저렇게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고 경험한 역사하고는 다른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세뇌시키는 그런 내용의 역사가 교과서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상당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매우 이게 짧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려면 여기서 끝마칠 수밖에 없는데 질문을 받고 이제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실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좋은 책을 골라서 읽어야지 돼요. 지금까지 사실 좌파 상업주의가 너무 성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책은 나와도 시중에서 보이지도 않고 사기도 어렵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 뒤에 또 교과서 이 사진 또 하나 있죠? 뒤에 또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없는가 보네. 또 한 장이 또 없나요? 그건 내가 따로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께 드릴 텐데, 이 책들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책 중에서 물론 다른 출판사들도 있지만은 기파랑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로 그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그런 책들, 그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비봉 출판사라는 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거는 개설적인 교과서적인 책도 그 한두 권 제대로 된 거를 뭐 읽어야 되지만 그것만 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추상적이고, 그것하고 곁들여서 읽어야 되는 게 진짜 사료들이에요. 무슨 이승만 박사의 직접 쓴 글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또 그 시대의 증언들, 내가 또 여러분들 목사님께 드린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미국의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분이 1953년 정전 직전에 한국에 왔다가 이승만 박사를 만나고 나서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 쓴 글이 있어요. 거길 보면은 그 이승만 박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이 국민에게서 어떤 지지를 받고 있고 얼마나 훌륭한가,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밴 플리트 장군이라고 그 미국의 맥카서 담담에 왔던 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분은 미국의 국회에 불려가서 증언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아주 그 노련한 이 슬기로운 그런 이 지도자로서 그분은 자기 몸무게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가치가 나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면 그런 칭찬을 외국인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데서. 그런데 역사 인식, 역사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특히 그 백년 전쟁 같은 그 이상한 동영상이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전 이 선거 전 때 돌기 시작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를 무슨 하와이 깡패로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뭐 여자들하고 놀아나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체포가 당했다, 이런 식의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것이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너무도 처참한 그런 그 상황이고, 이것의 총체적인 효과가 결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가 올해 70주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통령 자신이 부정하는 이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게,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날 세계가 어떻게 갈 거냐. 역사 지식이 이렇게 부족하고 인식이 잘못되게 그거를 거꾸로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내가 말이 너무 길어서 질문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지금 그래도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의응답이 지금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저희 나타임이 지금 5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질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진행을 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좀 양질의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을 좀 미리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순서대로 질문자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84또래 오혜진 자매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역사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기에 진실된 강의가 선포되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뜨고 있지 않은가란 생각이 듭니다. 캄캄한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미래가 있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 청년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에도 이 좋은 역사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속아오고 있느냐, 그거를 깨우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기파랑에서 나온 대한교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2008년에 나와서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게 기파랑에서 나온 게 있는데 서베이로는 그런 게 괜찮고 또 한용우 선생이라고 그 미래를 여는 역사라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맞으면 통사적인 거는 제일 좋고 그 밖에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 몇 개 샘플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뭐가 오다가 좀 누락이 됐는데 내가 여러분들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역사가 왜곡이 됐느냐 하는 걸 지적한 게 많습니다. 남정옥 씨라고 이 숭실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가 쓴 책들 그런 것도 있고 이승만 김구 선생을 폄훼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이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행히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못 되고 있어. 내가 KBS의 이사장으로 3년이나 있었는데도 이승만과 김구라고 하는 이 7권의 아주 훌륭한 책을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써놓은 분이 있습니다. 손세일 선생이라고 옛날에 야당 국회의원 했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근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맞으면 연속극을 만들면은 참 좋을 텐데 KBS가 그거를 외면을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도 확산을 시켰기 때문에 진실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방송 같은 데 포진이 돼 있고 내가 떠난 다음에 KBS, MBC는 그건 완전히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 돼서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좀 공부를 하면은 우리 역사는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과 김구라고 7권으로 소설같이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예. 파로똘의 김영광 형제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가치를 느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된 환경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을 할 때는 좀 민주주의 쪽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대결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와 그 당시의 어떤 환경을 좀 알고 싶고요. 그렇게 대결을 벌일 때 어떤 이상적인 논리라던가 이상적인 환경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그 사례는 사실 대한민국하고 지금 중국 빼놓고는 전 세계죠. 지금 이 성공적으로 나가는 나라들이 다 이 민주주의를 한 나라고 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느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연장이에요. 혁명적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라는 건 혁명을 통해서 이 기득권 세력을 얻고 계급 투쟁을 통해서 새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해서 성공한 나라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런 식의 기치를 내세우고 하다가 결국은 경제 면에서 완전히 이 시장 경제 국가 말하자면 자본주의 비슷한 식으로 가고 공산당은 엘리트 관리하는 구조로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나라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보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70년대 80년대 대학 세대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정권 타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한다고 아주 쉽게 단언을 했고 군사 독재가 미우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김일성 세력은 좋은 거다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이 함정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 시절, 이 젊은 시절에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은 깨우침에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 세상이 지금 정말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또 다른 분. 예,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97돌의 이정준 형제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KBS 이사장을 하시면서 불이하게 좌파 언론 노조와 좌파 세력들이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언론 탄압을 받으시고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좌파 세력들과 싸우시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순간마다 나라와 역사를 위해 소신과 원칙을 지키시고 나아가셨는지 교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맞으면 직업으로 지식인이란 말이야. 대학 교수 하면은 그럼 지식인으로서 지켜야 된다는 게 뭐냐? 결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소신이었어요. 뭐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노리면서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의 보조를 맞춰야지 되고 뭐 한데 지식인으로서는 자유부동하는 자세로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내 이 자존심하고 직결되는 거고 사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무리 용기가 있더라도 뭐 저쪽에서 누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건 무모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살짝 피하면서도 협박 때문에 뭐 다른 걸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은 겉으로는 지식이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 진리라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이나 권력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일종의 우상 숭배 같이 돼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지금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혼탁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이 가족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지만 머릿속으로 뭘 판단을 해서 마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참 책임이 무겁고 죄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안하게 됐어요. 오늘 사실 내가 앞부분에서 맞은 인트로덕션에 불과한 공산주의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대신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아쉬워서요, 교수님. 예.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은 아니고 저희가 등록 사이트에서 한 질문을 예상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100여 분이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나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면 현재는 누구의 지령을 받고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도 혹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지 궁금하고요. 연달아 질문을 좀 드리면요. 역사를 배우시면서 깨달으셨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꼽히시는데 그 과정도 순탄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 가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셋 다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 제일 쉬운 게 마지막인데 여성 최초 그런 거는 이게 일종의 시운이에요. 나는 시운을 잘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이제 한글 1세대에 속한단 말이에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해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여성, 남성 구별이라는 게 대단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세대 그리고 또 어렸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말기에 뭐 근로동원이니 그런데 또 6.25 때도 사상적으로 부역자라고 하는 피해 같은 거 아니면 나보다 한 학년, 두 학년 위만 해도 반장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공산주의 지하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나중에 부역자로 딱인 지키기도 하고 그런 비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개인의 무슨 최초 어떤가 하고 그렇게 그거는 큰
저건 아니고 이 별건 아니에요. 사실 겉에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이 시운이라고 나는 어느 정도 이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그전엔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그때 공산당 조직이 다 강하게 돼 있었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 이제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습성은 남아 있고, 우리는 공산당을 하고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승만 박사 때는 사상적인 자유는 그냥 허용을 하되 행동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반역적인 행동이 되니까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다는 건. 근데 그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 이 전두환 정부가 되면은 그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사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공산당의 수법이 하도 말하자면 고도로 발달해서 가족이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이 공산당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일부러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이 볼 적에는 회사원으로 돈 벌어다 주는 아버지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공산당 활동 요원인 경우도 많고 하니까 경찰 같은 데서 그거를 물증을 확실히 잡기 전에 이제 심증으로 하는 수가 많은데, 그게 또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환을 같이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속이 돼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이제 뭐를 받으면서, 북한이 또 그걸 내릴 때 북한이 내리는 것 같지 않게 위장을 해서 하니까, 아무튼 이 체제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끈끈한 유대가 돼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이 조직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스탈린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 좌파 정권들을 거치면서 조직도 발달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 민주화 보상금이라든가 뭐 등등으로 해서 광주에 피해를 입었다 해서 거기 직접 상관되지 않은 사람들도 돈을 받고, 옛날에 말하자면 억눌리는 쪽에 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게 사상뿐 아니라 실익으로서 그쪽에 가담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하나는 지식인들 사회에서도 소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쪽에 줄을 서지 않으면은 연구비도 받기 어렵고 출판 통로도 찾기 어렵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형성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부신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옳은 건 아니면서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중간 것이 뭐였더라? 역사를 배워가시면서 깨달으셨던 내용 좀. 그거는 계속해서 내 나이가 돼도 계속 배워요. 뭐를 읽다 보면 이게 이렇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나는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홉스범 같은 사람 공산주의자인데도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를 보면은 우파 저희가 꼬치꼬치 물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느냐. 그럼 소련의 폭력이 그렇게 난무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탈당을 안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중간에는 폭력이 양쪽에 난무했기 때문에 소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다. 나치 폭력이라는 거에 비할 때. 그리고 유태인으로서는 선택이 그거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에 직접 가봤느냐, 뭘 봤느냐 그랬더니 재미있게 대답을 해요. 스탈린 사망 후에 소련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도 없더라. 동유럽에는 몇 명 있더라. 그러니까 홉스범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상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정말 진정으로 이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이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은 개인이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구별이 있어요. 그리고 왜 공산당에서 탈당을 안 했느냐, 공산당 그렇게 소련에 공산당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은 그 이상을 믿고 죽어간 자기 동료들을 배반하기가 싫어서 자기는 탈당을 안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억하고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 이상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가 그건 패배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만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방 후 좌파들하고도 달라요. 해방 후 좌파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소련이 그렇게 흉폭한 사회라는 건 몰랐는데 지금은 모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나와 있고 전 세계가 이 북한은 이제 그야말로 실패한 국가 체제고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 하는데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거짓인데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같은 조속한 감정에 호소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지냐 반역이냐 이런 이가 대두가 되는데 뭐 양쪽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공부를 워낙 안 했기 때문에 단순 논리에 빠져서 한 번 어디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70년대, 80년대 상당히 오랜 기간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결론이 이미 내려져서 군사 독재 타도면은 모든 게 다 되는 줄 이렇게 해요. 지금은 통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모든 만악의 근원이 분단이다. 이런 식의 단순 논리인데 그게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몰랐는데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게 뭐 수도 많아서 내가 지금 뭐라고 금방 아주 생생한 이해가 안 들리는데 계속 깨닫고 있어요. 나도 공부하느라고 했는데도 난 물론 국사 전문은 아니고 이제 러시아 역사를 전공을 하다가 하도 최근에 뭐 상식적으로 하얀 걸 전부 까맣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한 6, 7년 국사 쪽을 내가 하고 있는데 사료를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역사 직접 하고 상하죠. 이퇴계, 이율곡 주고받는 이제 서신을 보면은 이퇴계 35년 차이가 있는데 율곡은 정부에 들어와 있고 이퇴계 선생은 은퇴해서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퇴계 선생 보고 정부에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분은 수신을 다 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이율곡은 선생 같은 분이 이 직접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수신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렇게 책임이 강한 거고 아까 내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마숄드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53년부터 7년인가 하다가 이제 콩고에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간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킹스라고 명상록이라고 혼자 그냥 적어놨던 걸 이제 사후에 발간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과제를 나한테서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죽음하고 직면을 합니다. 이걸 하다가 보면 자기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이 죽음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그 각오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북유럽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고 사회민주당이 즉 사회당이죠. 집권을 하지만은 자유가 넘쳐나는 나라죠. 그건 공산주의하고 좀 달라요. 같은 공산주의에서도 여러분 혹시 읽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최근에 요네무라의 말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 책을 갖다 읽으면서 공산주의 시절 자기 아버지가 일본 공산당원이었는데 소련 국제학교를 9살부터 14살에 다녔는데 거기도 얘기가 나와요. 프라하에서 다닐 때 루마니아에서 온 아이도 있었고 그리스에서 온 아이 각 나라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산당 국제조직 잡지를 만드는데 이 일본 남자는 상당히 특권층 출신인데 정말 이상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매진을 하고 있었지만은 루마니아 사람들을 보니까 공산당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고대 광실에서 누리고 살고 집이 적다고 투덜거리면서 나중에 차우셰스코가 독재자로 쫓겨난 다음에 그 친구를 찾아서 30몇 년 후에 가보니까 너무도 놀랍게 차우셰스코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이 차우셰스코가 사망하고 죽임당한 다음에도 그냥 특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말 중요한 싸움은 허울이 좌구, 우구, 진보구, 보수구 간에 정말 양심과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하고 싸움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게 겉에 다른 허울을 쓰고 남을 속이면서 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사랑보다 미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파괴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그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